밀라노 선수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 핀란드 선수 8명이 격리됐고 스위스 바이애슬론 팀은 절반이 쓰러졌습니다. 선수촌 식당 이용률은 이틀 만에 40% 아래로 추락했고 각국 선수들은 차갑게 식은 샌드위치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팀은 본국에 긴급 식량 수송을 요청했고 4년을 준비한 올림픽에서 전날 저녁이 바나나 2개인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나라만 풍경이 달랐습니다. 매일 새벽 6시 30분 정확히 같은 시각에 하얀 냉장 트럭이 도착합니다. 위생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체크리스트. 서명이 끝나야 뚜껑이 열립니다. 영하의 새벽인데 밥이 뜨겁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 갓 지은 흰 쌀밥, 밀봉된 개별 반찬까지. 감염자 제로. 훈련 참여율 100%. 복도에서 그 냄새를 맡은 외국 선수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고 각국 코치들은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냐며 긴급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 결국 다른 나라 선수들이 말합니다. 제발 우리도 먹게 해달라고. 22억 원 투자, 세계 급식 거점, 36명 전담 인력, 7년간 다듬어 온 군사급 급식 시스템. 영국 스포츠 기자가 현장에서 목격한 그 작전의 전모,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개막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수촌 A동 3층에서 핀란드 쇼트트랙 선수 2명이 구토 증세를 보였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대회 전 긴장감에 체한 거겠지, 그 정도로 생각했죠. 동계올림픽 선수촌은 늘 건조하고 시차 적응에 실패한 선수들이 컨디션을 잃는 일은 매번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핀란드 팀 8명이 격리 조치에 들어갔고 같은 층을 쓰던 스위스 바이애슬론 선수 3명도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조직위원회가 공식 발표를 내놓기도 전에 그 단어는 선수촌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선수들의 표정이 하루 사이에 달라졌습니다. 악수를 피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팔꿈치로 누르고 식당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마스크를 쓴 선수가 훈련장으로 향하는 모습은 올림픽이 아니라 재난 현장 같았습니다. 식당 이용률이 이틀 만에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공식 급식 시스템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선수들은 컵라면을 사재기했고 코치들은 시내 편의점 위치를 공유했습니다. 어떤 팀은 본국에서 긴급 식량 수송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이라는 공간이 하루아침에 생존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을 저는 노트를 쥔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임스 화이트필드입니다. 영국 공영방송에서 국제 스포츠를 취재하는 기자이고 올해로 28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밀라노가 9번째입니다. 개막식의 감동도 메달의 환호도 이제는 익숙합니다.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이고 현장에서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그런 제가 밀라노에서 흔들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먼저 선수촌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각국 대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는 선수촌 식당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외부 케이터링으로 전환했습니다. 독일은 자체 조리 공간 확보에 나섰지만 장비가 부족해 찬 빵과 샐러드 위주로 버텼습니다. 일본은 본국에서 즉석밥과 레토르트를 공수했고 미국은 영양사가 편의점 식품의 칼로리표를 일일이 계산하며 선수들의 끼니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임시방편이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4년간 준비해온 무대 위에서 식사 한 끼가 가장 큰 변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제 취재 노트 한쪽 귀퉁이에 처음부터 비어있는 칸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감염자 수 제로. 식당 이용 기록 없음. 별도 대응 내역 미확인. 아무런 소란도 아무런 긴급 조치도 기록되지 않은 그 빈칸이 저는 유독 신경 쓰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뜻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거나 아직 드러나지 않았거나. 기자의 본능은 후자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선수촌 주차장 한쪽 끝에서 저는 그 빈칸의 정체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6시 30분. 한국팀의 트럭이 도착한 시각이었습니다. 새벽 6시 20분. 저는 선수촌 주차장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잠이 얕은 편이라 일찍 나온 것뿐이었는데 주차장 끝에서 저음의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얀 냉장 트럭 한 대가 정확히 6시 30분에 멈춰 섰습니다. 1분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하얀 위생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고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바인더였습니다. 클립보드에 꽂힌 체크리스트를 한 장씩 넘기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서명하고 그제야 스테인리스 용기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영하의 밀라노 새벽 공기 속에서 그 김은 유독 선명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냥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는 어떤 나라 코치가 전자레인지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선수단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감염자가 한 명도 없는 이유가 뭐냐고요?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비밀이 아니라 숫자였습니다. 22억 원. 한화로 약 22억 유로로 환산하면 140만 유로에 달하는 금액이 이번 대회 급식 운영에 투입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급식에 22억이라니요. 어떤 나라의 전체 선수단 파견 비용보다 큰 숫자입니다. 영국 선수단의 식음료 전체 예산이 이 금액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바로 떠올렸습니다. 거점이 3곳이라고 했습니다. 선수촌 내 전용 조리 공간 하나, 외부 한식 급식 센터 하나, 그리고 비상시 가동하는 백업 거점 하나. 3곳이 동시에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하나가 오염되면 나머지 둘이 즉시 대체하는 방식이죠. 저는 메모하면서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건 급식이 아니라 군사작전의 보급선 개념이었습니다. 식중독 하나를 막기 위해 3중 백업을 설계하는 나라가 있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력은 36명. 조리사, 영양사, 위생관리자, 운송 담당까지 합친 숫자입니다. 한국 선수단 규모가 100명 안팎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선수 3명당 급식 인력 1명이 붙어있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이 비율이 의미하는 바를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이건 서비스가 아니라 관리 체계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식사를 추적하겠다는 의지가 숫자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봤으니 답한 것이고 숫자를 읊는 목소리에는 자부심보다 당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겨울에 코트를 입는 이유를 설명하듯 춥기 때문에 입는 거죠. 그런 톤이었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에 적었습니다. 22억, 새 거점 36명. 그리고 그 아래에 물음표 하나를 더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까요. 숫자는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숫자만으로 감탄하는 기자가 아닙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주차장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들고요. 그 새벽도 6시 30분이었습니다. 트럭은 어김없이 같은 자리에 섰고 같은 순서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카메라를 목에 걸고 취재증을 보여주며 촬영 허가를 요청했죠. 잠깐의 통화 뒤에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단 선수 얼굴은 찍지 말 것. 조건은 그것 하나였습니다. 용기가 열리는 순간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스테인리스 뚜껑이 벗겨지자 하얀 김이 솟구쳤고 안에는 밥과 국 반찬이 개별 용기에 나뉘어 담겨 있었습니다. 온도가 살아있었습니다. 밀라노 외곽에서 출발한 음식이 선수촌에 도착해서도 뜨거웠다는 사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냉장 트럭에서 내린 음식이 어떻게 뜨거울 수 있죠? 위생 담당자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하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얇은 팩이었습니다. 발열팩이라고 했습니다. 물을 부으면 화학 반응으로 열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30초면 80도까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눈앞에서 시연해줬습니다. 물을 붓자 팩이 부풀어 오르며 열기가 손등까지 전해졌습니다. 30초. 정말 30초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차가운 용기 위로 다시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이건 요리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물류 기술이었습니다. 음식의 맛이 아니라 음식의 온도를 운송 과정에서 설계한 겁니다. 조리 시점과 도착 시점 사이의 온도 하락을 계산하고 그 간극을 30초짜리 화학 반응으로 메우는 방식. 다른 나라 선수들이 찬 샌드위치와 미지근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때 한국 선수들은 김이 나는 밥과 국을 몇 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격차가 발열팩 하나에서 갈린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스태프 한 명이 용기를 정리하면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2018년을 기억한다고요? 평창이요. 저는 그 한마디에 펜을 멈췄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자국에서 열린 대회였으니 급식 환경이 완전히 달랐을 텐데 그때의 경험을 왜 지금 밀라노에서 꺼내는 걸까요? 물어보니 평창 때 급식 운영의 기본 틀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자국 대회라서 식재료 수급이 자유로웠지만 오히려 그때 해외 원정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시뮬레이션했다는 겁니다. 식재료가 통관에서 막히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지 수질이 조리에 부적합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조리 시설이 갑자기 사용 불가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국 대회에서 굳이 해외 원정 시나리오를 돌렸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 시스템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최소 7년. 이 사람들은 7년 전부터 오늘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 한쪽에 적었습니다. 발열팩 30초 80도. 그리고 그 옆에 평창 2018이라는 단어를 밑줄 그어 적었습니다. 기술은 인상적이었지만 저를 진짜 멈추게 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다듬어져 왔는지 그 시간의 두께였습니다. 문제는 냄새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 선수단 숙소가 있는 비동복도에는 매 끼니마다 음식 냄새가 퍼졌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 불고기의 달짝지근한 냄새, 갓 지은 밥의 고소한 냄새. 한국 선수들에게는 일상이었겠지만 같은 층을 쓰는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 그 냄새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자기 방에서 찬 에너지바를 뜯고 있는데 복도 너머에서 따뜻한 집밥 냄새가 밀려오는 상황. 그걸 매일 3번씩 겪는 겁니다. 처음에는 부러움이었습니다. 노르웨이 크로스컨트리 선수가 한국 쪽 복도를 지나다가 고개를 돌리며 킁킁거리는 모습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오스트리아 코치가 자기 선수단 채팅방에 올린 메시지가 선수촌에 돌았습니다. 한국 쪽에서 매일 뜨거운 음식이 나온다. 우리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이탈리아 현지 스태프조차 한국 구역을 지날 때면 발걸음이 느려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부러움은 금세 불만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회 나흘째 프랑스 선수단 관계자가 조직위원회에 공식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선수촌 내에서 특정 국가만 별도 급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공정한가? 같은 공간, 같은 대회에 참가하는데 어떤 팀은 3중 백업 시스템으로 따뜻한 한식을 먹고 어떤 팀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버티는 상황이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 항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로서 공정성 논쟁은 늘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했고요. 프랑스 측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올림픽은 동등한 조건에서의 경쟁이어야 한다. 급식의 질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경기 외적 불평등이다. 스웨덴과 체코 선수단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조직위원회의 답변은 짧았습니다. 한국 측은 모든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으며 선수촌 공식 급식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규정 위반 사항이 없다. 각국은 자체 급식을 운영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이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22억을 투자해서 스스로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나라에는 그만한 투자를 결정할 의지도 그것을 실행할 인프라도 없었다는 점이었죠. 규정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나라와 규정 밖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나라.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불공정이 아니라 격차다. 그리고 그 격차는 밀라노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벌어져 온 것이다. 독일 팀 닥터와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거라고요. 한국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다만 그 다음에 덧붙인 말이 저는 오래 남았습니다. 대체 그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걸 준비한 거냐고요. 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전날 들었던 한마디 안에 있었습니다. 2018년을 기억한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다듬고 또 다듬은 시스템 앞에서 대회 사흘 전에 급하게 편의점을 뒤지는 팀이 불공정을 외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공정성 논쟁은 이틀 만에 사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것은 불만이 아니라 논리였습니다. 불만은 다른 형태로 바뀌어 선수촌 전체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대회 6일째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누적 30명을 넘겼습니다. 격리 대상 국가도 4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선수촌 식당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지만 테이블 절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앉아있는 선수들조차 음식을 앞에 두고 포크를 들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눈앞에 샐러드가 안전한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식사는 더 이상 영양 보충이 아니라 도박이 된 겁니다. 그 와중에 한국 선수단의 상태는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감염자는 여전히 제로였고 훈련 스케줄은 단 하루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각에 트럭이 도착하고 같은 절차로 음식이 전달되고 선수들은 자기 방에서 따뜻한 식사를 마친 뒤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루틴의 정확함이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는 점점 견디기 어려운 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전환점은 캐나다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서 왔습니다. 캐나다 팀은 외부 케이터링으로 전환한 뒤에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케이터링 업체의 위생 상태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었고 메뉴는 매일 거의 비슷한 차가운 파스타와 빵이었습니다. 경기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주전 디펜더 한 명이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노로 확진은 아니었지만 팀 전체에 긴장이 돌았습니다. 캐나다 팀 매니저가 한국 선수단 측에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취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그날 저녁 들었습니다. 음식을 나눠줄 수 있느냐는 요청이었습니다. 공식 채널이 아니라 매니저 개인 간의 접촉이었다는 점에서 그것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만이 아니었습니다. 체코 컬링팀 코치가 한국 구역 앞을 서성이다 스태프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야기도 들렸고 스웨덴 선수 2명이 한국 숙소 복도까지 와서 음식 냄새를 맡고 돌아갔다는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공식 항의가 아닌 조용한 구걸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그 변화가 불편했습니다. 사흘 전까지 공정성을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발 나눠달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선수촌 라운지에서 만난 핀란드 스키점프 코치가 저에게 한 말이 기억납니다. 자기 선수가 경기 전날 먹은 것이 편의점에서 산 요구르트와 바나나 2개였다고요. 4년을 준비한 올림픽인데 전날 저녁이 바나나 2개라고요. 그 코치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체념도 아닌 그냥 막막함이 들어있었습니다. 4년간 갈고 닦은 기량이 바나나 2개 위에 올려져 있다는 현실. 그것을 받아들이기엔 그도 너무 오래 이 세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무방비였는지를 묻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특별해 보이는 이유는 그 시스템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비교 대상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한국 측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에서 발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는 선수촌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입구에 안내문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격리팀 선수 및 스태프를 대상으로 한식 시식 행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한적 지원이었습니다. 모든 나라에 열린 것이 아니라 격리 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한 팀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차별적 선심이 아니라 가장 절실한 곳에 먼저 손을 내미는 방식. 자원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이었습니다. 오후 2시.
코리아 하우스 2층 행사장에 들어섰을 때 긴 테이블 위에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잡채, 불고기, 비빔밥, 그리고 갓 지은 흰 쌀밥.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발열팩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조리시설이 있었고 방금 만든 음식이 바로 나온 겁니다. 행사장 전체에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격리에서 해제된 핀란드 선수 4명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스위스 바이애슬론 선수 2명도 있었고 캐나다 아이스하키 팀에서 코치 1명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음식 앞에 앉았지만 쉽게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 특유의 경계심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핀란드 쇼트트랙 선수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찌개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 선수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씹는 것도 아니고 삼키는 것도 아닌 그냥 멈춤이었습니다. 2, 3초쯤 지났을까요? 그 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들 수 없었습니다. 그 선수는 나흘간 격리실에서 수분 보충제와 크래커만 먹었다고 했습니다. 구토가 멈춘 뒤에도 식욕이 돌아오지 않았고 몸은 회복됐지만 입이 음식을 거부하는 상태가 계속됐다고요. 그런 사람 앞에 뜨거운 국물이 놓인 겁니다. 매콤하고 짠 확실한 맛이 혀를 깨운 겁니다. 그 한 숟갈이 나흘 만에 처음으로 몸이 음식을 받아들인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스위스 선수도 조용히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불고기를 집어 밥 위에 올리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 바닥을 긁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28년간 올림픽을 취재하면서 수많은 감동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메달을 따고 국기 앞에서 우는 선수, 부상을 딛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마라토너, 은퇴 경기를 마치고 관중에게 인사하는 레전드. 하지만 밀라노 코리아 하우스에서 본 그 장면은 종류가 달랐습니다. 경쟁의 감동이 아니라 돌봄의 감동이었습니다. 숟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는데 3초가 걸렸고 그 3초 안에 나흘간의 공포와 굶주림과 불안이 전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에서 돌아온 그 밤 저는 노트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혀있던 문장이 눈에 걸렸습니다. 체크리스트가 메뉴보다 먼저 기록됨. 첫날 새벽 주차장에서 트럭을 처음 봤을 때 적어둔 메모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흥미로운 관찰이었습니다. 음식보다 서류가 먼저 나오는 팀이 있구나, 그 정도였죠. 하지만 열흘간의 취재를 거친 지금 그 한 줄이 완전히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국 급식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을 걷어내고 기자의 눈으로요. 체크리스트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측의 요청에서 실제 양식 사본을 얻었습니다. 어사 용지 한 장에 빼곡하게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식재료 입고 시간, 조리 시작 시간, 완료 시간, 용기별 온도 측정값, 운송 출발 시간, 도착 후 온도 재측정값. 그리고 각 항목 옆에 담당자 서명란. 한 끼 식사에 대한 기록이 20여 개 항목에 걸쳐 있었습니다. 하루 3끼면 60개가 넘는 체크 포인트가 매일 채워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작전이었습니다. 조리 완료 시점부터 선수가 첫 숟가락을 뜨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온도가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해당 용기는 폐기합니다. 운송 시간이 설정값을 초과하면 원인을 기록하고 다음 배송에서 보정합니다. 선수별 식사 수령 여부까지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밥을 먹었고 누가 안 먹었는지를 매 끼 확인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컨디션이 떨어져서 식사를 거른 선수가 있으면 영양사에게 즉시 보고가 올라가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영국군 보급 체계를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방 기지에 식량을 수송하는 과정을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본 기록 양식과 이 체크리스트의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전장의 보급 체계와 올림픽 급식 체계가 같은 논리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저는 그 유사성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상황 모두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이니까요. 한국 급식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록하느냐고요? 돌아온 답은 짧았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반복할 수 없다고요. 이번 대회에서 작동한 것이 다음 대회에서도 작동하려면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문서의 기록이 남아야 한다고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기록이 있으면 시스템은 유지된다고요. 그 순간 저는 이 시스템의 진짜 강점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뛰어난 개인이 만든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개인이 떠나도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사람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 기억에 의존하지 않는 운영, 감정이 아니라 기록 위에 세워진 체계.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이 팀의 음식이 맛있어서 선수들이 운 것이 아니다. 이 팀의 음식이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운 것이다. 그리고 그 확신은 맛이 아니라 기록이 만든 것이다. 체크리스트 한 장. 첫날에는 그냥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열흘 뒤 그것은 제가 밀라노에서 본 가장 강력한 문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저는 선수촌 주차장에 다시 섰습니다. 6시 30분.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첫날과 같은 시각, 같은 자리, 같은 순서. 하얀 위생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리고 바인더를 펼치고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서명한 뒤에야 용기를 내렸습니다. 대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 루틴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절차가 생략되거나 순서가 바뀌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일관성이야말로 이 시스템의 정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첫날의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왜 한국만 멀쩡한가? 열흘 전에는 의심이었던 그 질문이 지금은 답이 되어 있었습니다. 멀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멀쩡하도록 설계한 겁니다. 대회 열흘째 밤 저는 호텔방에서 취재 노트 전체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 장의 빈칸부터 마지막 장의 체크리스트 분석까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존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올림픽 선수라는 사람들은 인생의 4년을, 어떤 이들은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을 단 한 번의 경기에 겁니다. 그 4년이 컵라면 한 그릇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밀라노는 증명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앗아간 것은 건강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의 확신을 앗아갔습니다. 내 몸이 경기 당일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무너진 순간 4년의 훈련은 의미를 잃습니다. 한국이 지킨 것은 선수들의 위장이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의 확신이었습니다. 내일 경기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믿음. 밥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 그것을 한국은 22억과 3개의 거점과 36명의 인력과 매끼 20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로 보장했습니다.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숫자와 절차로 증명한 겁니다. 선수가 불안해서 해방되는 순간 비로소 선수는 선수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7년 전부터 그 해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8년간 수많은 강한 팀을 봐왔습니다. 스타 선수가 이끄는 팀, 천재 감독이 설계한 전술, 압도적 자금력으로 무장한 조직. 하지만 밀라노에서 제가 본 강한 팀은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한국 선수단의 강함은 경기장 안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기장 밖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주차장에서 체크리스트 위에서 발열팩 30초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선수가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변수를 통제하는 시스템. 그것이 한국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강한 팀은 존엄을 설계합니다. 선수가 경기 외의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변수를 통제하는 것. 그것이 밀라노에서 한국이 보여준 것의 본질이었습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밀라노에서의 열흘을 기록으로 남기며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씁니다. 강한 팀은 스타가 아니라 선수를 불안해서 해방시키는 시스템으로 완성된다.
대한민국 선수 여러분, 그리고 그 선수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뛰어준 모든 분들. 당신들이 준비한 시간의 무게를 한 사람의 기자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진심으로 멋지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선수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